이런 자리는 또 처음 와봤는데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주로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 동안 저희 안희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무엇을 배우고 또 배우고 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저희 건축학과 전시회 장면인데요. 이렇게 전시를 하고 위에서 찍은 사진이어서 좀 구도가 이상하긴 하지만 다양하게 이제 다른 전공들에 비하면 학생들이 하는 활동들이 많죠. 작품도 많이 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몇 가지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참고로 저는 전공은 디자인은 아니에요. 저는 전공은 건축 재료 그리고 건축 구조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과에는 디자인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에는 이 사진은 영국에 있는 스톤헨지라는 구조물인데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정확한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는 고인돌하고 비슷한 건데 기원전 2000년 사이에 지어졌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그러한 구조물인데 우리가 건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건축은 사람이 살기 위한 집 혹은 근무하기 위한 공간 혹은 더 넓게 보면 어떤 조형물 이런 다양한 구조물들을 설계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 유지관리하고 마지막에 해체까지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다른 어떤 전공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늘 지금 여기 있는 건물도 마찬가지고 늘 경험을 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과 우리가 건축에서 분석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 강의실은 공간을 구성해야 되거든요. 공간을 구성해야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이고 또 이 바닥이 튼튼해야 무너지지도 않고 또 공간을 칸막이를 해줘야 또 바깥과 실내의 소리도 전달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역사 속에서 점점 발전을 시켜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둥, 그 다음에 이걸 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구조물들이 아주 초기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냥 있는 돌을 가져다 쌓은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사진은 혹시 로마에 가신 분들은 로마에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아직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학교에 들어오면 많이 기회가 생기는데 판테온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200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고 아직까지 멀쩡하게 잘 서 있는데 저는 이 건물에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웅장하고 이렇게 도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또 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요. 물론 같은 사람들이 지은 건 아니겠지만 불과 1, 2000년 사이에 이런 구조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은 멀쩡하지만 사실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쳐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과 돌을 이용해서 만들던 공간을 돌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최근에 들어서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나를 알고 싶어서 이 공간을 한번 뒤집어 봤어요. 물론 건물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모양을 그대로 뒤집어서 이 돌의 무게들을 돌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100톤, 80톤, 70톤 이렇게 나간다. 돌의 무게와 똑같은 비례로 추를 매달아 봤더니 추가 이렇게 쳐지겠죠.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서 뒤져보니까 모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겠죠.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었을 텐데 결국은 우리가 건축을 한다는 것이 디자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적합한 재료를 찾고 또 시공을 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이고 사실은 인식하진 않지만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전에 뭐 몇천 년 동안 찾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과 선생님들과 또 같이 실습을 해보고 그러면서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이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가우디가 지은 파밀리아 성당이죠. 아직도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뭐 200년 이상 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똑같은 과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물론 그런 작업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똑같이 추를 매달아 보면 그 추에 매달린 모양 안에 돌이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돌이 안 들어오면 무슨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그 시도들을 가지고 계속 건축 기술들이 발전이 되는데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우리가 잘 아는 건물인데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뭐 조개 껍질 모양을 형상화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를 실제로 설계하고 시공을 하려면 자연적인 형태 조개 껍질 모양을 여러분 중학생도 있나요?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1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여러분 고등학교 시간에 뭐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도 있지만 2차 함수도 배우고 3차 함수도 배우고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런 거 배우죠.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로그 함수 뭐 이런 거 다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물론 지금은 손으로 안 그리고 컴퓨터로 설계를 하지만 컴퓨터에다 설계를 하려면 컴퓨터에다가는 좌표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죠? 내가 그냥 프리핸드로 그린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100% 그거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컴퓨터에다가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차 함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차 함수야. 여기는 직선이야.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를 우리가 내가 설계를 하고 이 친구가 설계를 하고 이 친구가 시공을 하려면 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델링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형태를 찾았는데 결국은 이런 형태들도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수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좀 싫어해도 기본은 좀 하면 좋아요. 나중에 설계를 하는데 대표적인 건물이 동대문의 그 DDP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들은 그 기회가 되면 혹시 가본 사람이 있나요? 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뭐 놀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동대문에 가면 있는데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그 여성 건축가가 설계를 한 건물인데 어떤 사람은 뭐 우주선 같다고 하고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봐서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웅장하고 그런 공간감이 좋은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건축가가 물론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겠지만 실제로 저것을 만들어서 붙이고 시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인포메이션들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태를 만들어서 시공을 한 거고 여기에 붙은 이 외장 재료들은 모든 재료들이 다 다르다라고 들었죠. 가본 사람들은 들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기술들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지만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그 감동을 주고 또 감동을 안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건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베이 샌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쌍용건설이 시공을 한 건물인데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에서 만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런 그 아주 큰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시공을 하다 보면 건물이 변형이 생기거든요. 변형이 생기면 나는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두 개가 만나도록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면 안 만나죠. 안 만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럼 우리가 저것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디자이너는 그렇게 의도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시공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TV를 잘 안 보겠지만 꽃보다 800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그 부르즈 칼리파라는 건물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야. 예전에 저는 그 건물을 가봤는데 마찬가지로 건물이 또 겉에서 보기엔 똑바로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똑바로 못 올라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시공이 좀 어렵기도 하고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처지기도 하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다 주문을 했다가 새로 주문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건물에 부딪히니까 실제 엘리베이터보다 얘를 한 30cm 정도 줄여서 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가가 디자인을 하면 건축가는 엔지니어와 함께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한 30cm 정도 처질 테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어요? 처짐을 고려해서 30cm 정도 덜 처지게 처음부터 설계를 해놓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이 디자인되고 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BIM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분야의 그런 기술들이 사용이 돼요. 즉, 설계 단계, 그다음에 시공 단계, 유지 관리 단계,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건축가와 엔지니어와 또 재료, 자재를 판매하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미국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건축가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드로잉, 도면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지금도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지금은 그런 언어들이 이런 BIM이라고 하는 기술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심지어는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볼까요?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뭐 자를 가지고 재기도 힘들고 실제로 이게 20cm 처졌는지 30cm 처졌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런 BIM 기술을 이용하면 내가 도면이 있잖아요. 아이패드에다 이걸 넣고 아이패드로 사진을 딱 찍으면 실제 도면과 시공 그 사이트가 몇 미리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건축만 하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IT 기술들도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르즈 칼리파인데 그런 기술들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그 초고층 건물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소재, 높은 강도의 콘크리트라든지 또는 아주 가벼운 콘크리트라든지 그리고 그 채광을 이런 깊숙한 공간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 건물은 빛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기술들,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광저우에 있는 담배공사 건물인데 여기에도 보면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지만 다양한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넷 제로 빌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와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는 기술들도 건축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 살다 보면 요새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사실 그런 게 많은데 뭐 TV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밖에 나와서 뭐 보일러도 끄고 뭐 에어컨도 켜고 혹은 뭐 누가 들어왔는지 뭐 확인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전자나 기계나 뭐 건축이라는 것들이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로 융합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IT를 하면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건축을 하면서 IT를 할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건설회사를 가보면 건축가 졸업생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전자공학을 한 사람이나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모여서 같이 건물 설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주로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포스코에 있을 때 개발을 했던 건데 모듈러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을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자동차 만들듯이 만드는 거예요.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하는데 뭐가 좋겠어요? 빨리 만들 수가 있죠. 빨리 만들 수가 있고 혹은 건물을 해체해서 다른 데 옮겨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디자이너의 능력이 들어가면 건물이 너무 딱딱하고 획일적이지 않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분야도 상당히 유망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아주대학교 건축가가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작년에 뭐 이런 이제 아산에 있는 건물이 무너지는 기울어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담당 기술자가 뭐 구속도 되고 문제가 많았어요. 작년에 워낙 사고가 많았잖아요. 마우나 리조트도 있었고 그래서 이 건물은 이제 해체를 했는데 똑같은 사례가 있죠. 이태리 피사에 가면 피사의 사탑도 똑같이 무너지고 있는데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서 사실 보강 공사를 했는데 이 건물도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한 건 아니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똑같은 현상이라도 만약에 잘 모르겠어요. 이 건물을 디자인을 아주 잘 하고 멋있게 하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누가 엔지니어가 기술적으로 뭔가를 제공했으면 얘도 해체하지 않고 이렇게 피사의 사탑처럼 피사라는 지역의 관광 수익을 올려주는 명물이 됐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건축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여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 이제 디자인을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학교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설계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구조적인 안전성, 구조공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편의성, 설비, 어떤 그 온도라든지 뭐 습도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유지관리해주는 그런 환경,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 사업성 어떻게 하면 건물을 싸게 짓고 빨리 짓고 효과적으로 짓는지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 문화, 즉 우리나라에도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 문화재 중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 관련된 문화재가 많죠. 가장 많죠. 그리고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산업화하고 뭐 돈이 되게 만드는 뭐 그런 일들 그리고 더 크게 바라보면 도시적인 측면 그 건물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우리 아주대 뒤에도 이제 광교 신도시가 있는데 신도시를 어떻게 만들면 효과적으로 만들고 또 신도시는 20년, 3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에 이 도시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복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배우는 그런 학문이 건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건축을 전공하면 설계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분야에 나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너무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축가는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좀 종합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인데 뭐 내가 지휘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바이올린이 좋으면 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주대 건축학과는 다른 학교들에 비하면 아주 역사가 길진 않아요. 1986년에 신설이 됐고요. 2003년도에 전공이 2개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학 전공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5년제인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거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학교들이 5년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그 추세를 따라서 5년제를 만들었고요. 하지만 두 개 전공이 같은 건물에서 같은 교수님들 밑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냥 서로 간에 아주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죠. 그리고 5년제, 4년제가 가르치면 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어떤 인증이라는 틀 안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 내가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에 있는 니네 대학교가 가르치는 게 우리하고 맞냐? 그러면 미국에서 1년 배운 거를 그대로 인정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 어때요? 여기 와서 3학년부터 같이 다니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인증 시스템을 운영을 해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나쁜 거는 인증이기 때문에 대학교 와서도 야 수학도 배워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고 이렇게 좀 완전히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인증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어느 정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다는 거가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죠. 그래서 아주대 건축학과는 1학년 때는 그냥 건축학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학년 올라갈 때 내가 건축학 전공을 할 것인가 공학 전공을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2학년부터 전공이 분리가 되고 그러면 못 옮기냐?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는데 뭐 3학년, 4학년 가서 옮길 수가 있는데 단 옮기면 2학년부터는 서로 다른 인증 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3학년까지 올라갔다 옮기면 이쪽에서 원래 2학년 때 못 들었던 수업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뭐 조금 더 한 학기 정도 더 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주대학교의 그 건립 이념이 실사무시, 세계 일가, 인간 존중 이런 건립 이념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응용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의사소통, 리더십을 배워서 글로벌 인재가 되고 또 개인의 신성, 자기주도적인 학습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교육 이념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요. 교수진은 15분이 계십니다. 15분이 계시고 건축학 전공의 교수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미국이나 서울대학교, 프랑스 이런 해외 학교들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우리 김성욱 교수님이나 전현창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국 건축가이시고 또 김지엽 교수님 같은 경우는 건축법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공학 쪽은 이제 엔지니어링을 가르치는 파트죠. 그래서 저희 이승윤 교수님 계시고요. 제가 맨 밑에 있습니다. 저는 건축 구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기초의 형성 과정, 그다음에 심화 과정, 그다음에 응용 과정 이런 과정으로 5년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학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수를 하면 5년제를 나왔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건축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건축공학 프로그램은 우리가 공학 인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따르는데 이거는 그 건축가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주대 공대가 다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어요. 기계과, 신세조공학과 다 그래서 1학년, 2학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들이 공대 공통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이 되면 건축 전공 수업들을 많이 듣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리학, 수학 이런 수업들도 듣습니다. 왜 듣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축이라는 게 뭐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시공하고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분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요. 학생활동이 다양하게 있고요. 우리가 소학회, 동아리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 내, 우리 학과 내에 소학회가 여러 가지 소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서기, 공간 모임 그런 데도 있고요. 축구 동아리도 있고 특허나 발명을 연구하는 동아리도 있고요. 영어로 토론하는 그런 동아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주대 학생들은 상당히 그 대외적으로 그 공모전도 많이 나갑니다. 많이 준비를 해서 수상식도 상당히 많고요. 아마 작년에도 있을 텐데 제가 이거 좀 업데이트 안 해서 최근까지 있고, 그리고 중학 쪽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공모전들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뭐 창의 발명대회 같은 발명대회도 나가서 어떤 친구는 블라인드, 이렇게 저 커튼처럼 블라인드를 새롭게 발명을 해서 공모전에서 받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수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가는 4학년, 이제 5학년이 되면 졸업 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주로 건축학 전공 학생들은 자기가 이제 설계 작품을 만들고, 공학 학생들은 뭐 논문을 쓰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전시회를 하면 저희 여러 외부에 있는 분들도 모시고 특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장 답사, 전시회 이런 체육대회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들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저쪽 광교신도시 맨 끝에 있는 높은 산학원이라는 건물인데요. 그 건물의 3층과 7층, 8층 세 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설계실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 자리를 가지고 설계를 아주 밤을 새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요. 7층에는 이제 교수 연구실, 교수님들 연구실과 대학원 연구실, 강의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형 제작실, 전산실 이렇게 있고요. 3D 프린터 이런 여러 가지 기자재들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홈페이지를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진, 프로그램, 시설, 학생활동 다양한 측면에서 어디에 내놔도 모자라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건축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다는 못 오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학교에 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짧은 진로 및 취업,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거겠죠?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사실 대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인 취업 분야는 설계사무소,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설계사무소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따서 설계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건축법에 설계를 하면 건축사가 반드시 도장을 찍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나 설계를 못해요. 조그마한 자기 집은 할 수는 있는데 일정 정도 규모가 되면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 여러분 아파트를 살고 어디 살고 다 그걸 만든 어떤 건설회사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취업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공기업이라든지 공기업들도 LH공사나 혹은 공항공사 이런 데도 공항 같은 데 시설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작년에도 저희 공항공사에도 취업을 한번 했었는데, 또 뭐 공무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가가 도면을 가지고 와서 허가를 내주십시오 하면 그거를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사람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허가를 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구소, 대학원 이런 분야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분야는 개발이나 부동산 금융, 컨설팅, 빌딩 운영, 자산관리 이런 분야. 건물을 지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처음 짓는 단계에서 여기 있는 이 땅에다가 상가를 짓는 게 좋을지 아파트를 짓는 게 좋을지, 상가를 지으면 어떤 형 상가를 지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디자인까지 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이 잘 되겠죠. 대박이 나는 거죠. 분양이 안 되면 쪽방을 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도 우리 나중에 건축가를 졸업한 친구들이, 졸업생들이 많이 일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경기의 흐름을 좀 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점, 영어, 이거는 뭐 어느 학교를 가도 다 마찬가지고요. 또 본인이 활동을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여러분 이제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스타트도 만들고 하잖아요. 안타깝지만 대학교 와서 똑같이 그런 활동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많이 가는 분야는 이제 건축 자재회사입니다. 자재회사. 그래서 예를 들면 LG 하우시스, KCC, TV에서 광고하는 거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건축에 들어가는 창호라든지 자재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도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데도 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분야를 나는 설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다양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설계를 해도 좋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건축가에서 좀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100이라고 하면 설계, 건설 단계보다는 운영하는 단계에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점점점 인력들을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를 잘 해줘야만 되고 이제 그런 쪽에 일들도 많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전체적인 도시를 매입하고 임대하고 관리하고 하는 뭐 이런 분야도 요새 우리 아직까지 건축가가 좀 중심을 두려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신규 교과과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어서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고 신축이나 혹은 뭐 기존 건물의 유지관리 이런 분야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폰 모듈러 건축 이런 미래 건축 시장을 준비하고 또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하면서 수요가 사라질 수 없는 필수적인 전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잘 경험도 해보고 알아보고 또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는데요. 이후에는 다른 일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설명은 마치고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궁금한 거 없어요? 건축가 나오면 회사 가서 연봉 얼마 받아야 돼요? 얼마 받아요? 건설회사가 제일 많이 받아요. 건설회사가 제일 많이 받는데 5천만 원. 많이 받는 데가 있고요. 또 적게 받는 데도 있고. 설계사무소는 좀 적게 받아요. 네. 건축학은 주로 설계를 하는 분야고요. 건축공학은 구조나 설계 환경, 시공, 엔지니어링. 네. 캐드요? 캐드 나중에 뭘 하고 싶어요? 나도 캐드 잘 못해요. 그리고 캐드를 못하지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루만 공부해서 할 수가 있어. 하루만 공부해서 할 수 있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든지 내가 배울 수 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지금은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만 있으면 어디 가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죠? 없으면 불안하죠. 그치? 버스를 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이거 휴대폰을 설계하고 이 안에 기판을 이해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나는 언제든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럼 그거만 알면 돼요. 또 질문 없나요? 네. 네. 네.
네. 해마다 좀 달라요. 일탁서울은 해마다 좀 다른데 저희 아주대 군대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등급이나 이거 모르겠는데 3등 정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시하고 정시하고 또 다르고 그래서 그리고 국내 내에서는 한때는 좀 약간 높을 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 기계과나 이런 데는 좀 낮을 때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과나 이런 데가 좀 높고요. 건축과는 좀 낮은데요. 토목과나 이런 데는 저희 국가도 지금 안 계시고 우리가 조금 낮고요. 근데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하게 제가 입시 점수는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건설 환경, 건설 시스템인가요? 우리 토목과학과. 네. 토목과를 요새 토목과들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건설 시스템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건설이라고 나오는 과는 토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고 이런 거 빨리 잘 맞아요. 저희 관심이 많은데 그리고 나중에 건축을 싶다는데 이 건축 무학과를 가는 게 나아요. 건축학과를 가는 게 지금 아주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같이 뽑습니다. 구분해서 안 뽑고요. 그 다음에 2학년 올라갈 때 자기가 전공을 정하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1년 동안 경험을 해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학생은 너는 뭐 해라 할 수가 없고요. 본인 스스로 1년 동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